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혼자서도 곧잘 여러 가지를 해먹곤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재래시장 안에서 식당을 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하는지 신경 못 쓸 때가 많으셨어요. 하지만 밤에 오셔서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고는 잘했다고 칭찬하셨죠. 원래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았어요. 제가 만들어간 반찬들도 다들 좋아했죠. 어떤 애들은 제가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뭐든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먹고 살 길은 다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셨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식당을 해서 저한테 물려줘야겠다고 농담도 하셨어요. 부모님은 장난일 때가 많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반은 진담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처음 진로를 써서 내라고 할 때 식당 사장이라고 썼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게 걱정돼서 부모님 면담까지 했어요.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식당을 할 거냐고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식당 열심히 키워서 나 물려준다고 했잖아. 조리사 돼서 식당 할 준비해야지. 이거 사. 진짜 시장 안에 있는 식당 사장이 되겠다고? 너는 우리보다 나은 데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한 건 네가 요리를 잘하니까 기특해서 해본 말이지. 이 험한 식당에서 일하라고 할 생각 없었어. 그러지 말고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더 좋은 식당에서 일하라고. 엄마 아빠 식당이 어때서 그래? 음식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고 단골도 많잖아. 나는 엄마 아빠 식당이 제일 좋단 말이야. 부모님은 그런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밤새 뭔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영이 너 정말 엄마 아빠 식당 물려받을 거야? 진심이야? 나중에 마음 변하는 거 아니고? 라는 엄마 말씀에 절대 안 변해. 엄마도 아빠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나는 그러고 싶단 말이야. 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꼭 대학에 가야 돼.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호텔 조리학과라도 가. 그러고 나면 네 생각 엄마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제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고 반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친구들은 제 도시락이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을 기다릴 정도였죠. 음식 덕분인지 몰라도 저는 반 아이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대학 가는 건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다들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게 뿌듯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약속한 대로 전문대학 호텔 조리학과에 갔어요. 학교 공부는 실습과 이론도 있고 현장 견학도 있어서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저는 기본 칼질부터 다시 배우면서 나쁜 버릇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고 가정식이 아닌 약선 요리나 이태리 요리도 배울 수 있었죠. 저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과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도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격식을 갖추는 고급 요리보다 소박하고 친근한 음식이 더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먼저 일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식당이 작지만 이것도 경영이야. 그러니까
좀 큰 식당에서 직원으로 1년만이라도 일을 해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은 젊어서 식당을 시작하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 식당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밥도 못 먹고 일하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래 지 자식은 직접 일을 가르치는 거 아니라더라. 너도 제대로 못 배울 것 같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와. 그러면 우리 식당에도 좋잖아. 저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정식 레스토랑에 원서를 내고 실습과 면접을 거쳐 직원으로 뽑혔어요.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일을 하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계약이었어요. 인턴으로 일할 동안은 한 달은 설거지를 하고 한 달은 바닥 청소만 했어요. 원래 주방 일이라는 게 어딜 가든 닦는 일부터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주방장은 저한테 재료 준비와 함께 간단한 반찬 무침 같은 걸 해보라고 시켰어요. 내가 지은영 씨처럼 설거지도 바닥 닦는 것도 군말 없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무리 요리가 좋다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꼭 불평을 하게 되어 있거든.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지. 근데 지은영 씨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며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같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저만 먼저 요리를 하게 되니까 시샘과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바닥에 국물을 흘리고 저보고 조심성이 없다며 얼른 닦으라고 소리를 치는 선배도 있었죠. 저는 그런 거 전부 아무래도 좋았어요. 어차피 제 최종 목적지는 그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모님 식당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그 무렵 식당 내부 수리를 하느라 바빴어요. 옆에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간 걸 계약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 사이 엄마는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같이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이 끝나면 밤 늦은 시간이었고 출근도 일찍이어서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열심히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떡만둣국과 순두부찌개를 새롭게 내놓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식당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은 식당을 재오픈하고 저와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사람들 반응은 꽤 괜찮았어요. 그렇게 식당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레스토랑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반찬이 간이 안 맞아서 주방장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기분이 꿀꿀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며 회포를 풀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한테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내가 잘 아는 오빠인데 집안도 좋고 되게 어른스러워. 꼭 사귀지 않아도 오늘처럼 기분이 별로인 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면 좋잖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관심이 없었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이 없었지만 만난다고 해서 다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친구 말대로 편하게 만날 상대가 있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남자는 들었던 대로 어른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줬고 말수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어딘가 고상한 그 사람에게 점점 끌렸고 남자도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저희는 5개월 정도 만난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날 두 집안의 부모님이 처음 만났어요. 남자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영문학을 전공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은 고상하고 지적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주눅이 드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셔서 아주 작은 식당을 크게 키우셨어요. 음식도 정말 잘하시고 정도 많아서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도 다들 좋아하세요. 라는 저희 말에 남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로 저희 집을 비웃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셨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먹는 음식은 제가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가 전문대에서 뭘 배웠고 한정식집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준호 먹는 건 아직 손 못 댄다. 오늘부터 가기로 한 쿠킹 클래스 3개월 수료하고 그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때는 만들어도 돼. 제가 하는 요리는 거친 음식들이라서 자기네 식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식당에 와서 밥도 먹었고 맛있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준호를 워낙 어릴 때부터 음식에 까다롭게 키워서 재료도 최고급으로 썼어.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나. 꼭 그 궁중요리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내가 안심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내가 와서 음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외갓집이 워낙 부자인데다가 엄마가 고급스럽게 커서 평범한 건 적응을 못하셔. 힘들겠지만 이해 좀 해줘. 나도 아무거나 잘 못 먹긴 해.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군것질도 잘 안 했어. 근데 당신 우리 집 식당에서 먹었을 때 맛있다고 했잖아. 밥도 2그릇이나 먹고 국물도 싹 다 먹고. 그건 당연히 예의상 그런 거지. 나 사실 그런 시장 음식 처음 먹어봤어. 어쩌다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은 적 없고 다 포장해서 갖다가 먹었지. 그래도 맛은 있었어. 라는데 뭔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원래 시댁이라는 데가 처음엔 다 어렵고 불편한 거니까 내가 적응을 잘 해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하지만 꼭두 새벽부터 집에 들이닥치고 저녁에도 와서 잘 시간이 돼서야 가는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혼수 방석이랑 의자가 싸구려라며 본인 전용 방석하고 의자까지 가져왔어요. 조리기구야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갖춰져 있어서 별말 안 했지만 가구부터 사소한 것까지 뭐든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네가 살림할 사람이니까 간섭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후진 물건들을 해올 줄은 정말 몰랐다. 이래서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집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해온 혼수도 다 백화점에서 산 거고 그 사람도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못 배운 티를 이런 데서 내는구나. 어른이 말씀하시면 품격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니? 정말 상대를 못하겠네. 라더니 남편이 오자 눈물바람으로 저를 모함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려고 며느리를 본 거냐? 니들 사는 거니까 내가 최대한 간섭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해주는 것도 저렇게 싫어하는 티를 내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너 나와야 말 좀 듣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엄마가 새벽부터 와서 밥하시고 저녁도 다 해주시는데 당신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엄마 말씀도 안 들어. 당장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언제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해온 혼수를 너무 타박하시니까 저도 좋은 거 해왔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거 봐. 지금도 또 저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내가 정말 가슴이 떨려서 못 살겠어.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운이 딸려서 집에 가면 끙끙 앓는데 공도 없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거기다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사과하라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못 배우면 순진하고 말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 목소리도 높이고 댐비기까지 하네? 진짜 가짜라서? 남편은 저랑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제가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불길했던 예감이 맞은 것도 그렇고 남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남편은 호텔에 가서 잔다고 집을 나갔고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시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억울했죠. 학교 다닐 때도 집에 식당을 한다거나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저를 무시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이라 충격이 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가 남편이 좋아한다며 생선조림을 정성스럽게 해서 집에 보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고 뭐라고 할까봐 베란다 구석에 숨겨놨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니 이게 뭐니? 누가 이런 싸구려 음식을 집에 들이랬어? 내가 아무거나 먹는 건 이 집에서 허용 못한다고 했니 안 했니? 라며 전부 하수구에 쏟아붓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래, 니들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제 일생의 자랑인 부모님 식당을 모욕하는 것도 엄마 음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서 결국 사실대로 실토를 했고 엄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를 달래줬어요. 그래,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혼하는 거 흉도 아니야. 힘들 수는 있어도 실수를 바로잡는 게 나아. 괜찮아. 저와 엄마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마침 부모님은 운영하던 식당의 분점을 시내에 낼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분점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짐을 모두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분점을 내는 데에만 열중했고요. 엄마한테 음식 조리법도 일일이 다 배우고 오픈 전날에는 혼자서 반찬을 전부 만들며 밤을 꼬박 새웠어요.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대하고 반찬도 푸짐하게 주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데 애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인사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많이 주는 음식점 처음 봤다며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포장해 갔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배운 시스템을 이곳에도 적용시켰죠.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주방을 지휘했어요. 그러자 주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그 일대에서 맛있고 많이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점심시간에는 그 바쁜 시장 식당을 두고 엄마까지 와서 거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순한맛 찌개를 개발해서 메뉴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좋았어요.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 먹인다고 일부러 찾아와서 포장도 많이 해갔어요. 저희 가게는 불붙은 듯 장사가 더 잘 됐고 손님들은 본점이 시장 안에 있다고 알게 되자 일부러 부모님 식당까지 찾아가는 손님들도 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2층 건물을 다 쓸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부모님 식당도 시장 안에서 제일 줄을 길게 서는 맛집이 됐고요. 식당도 잘 되고 제 이혼의 상처도
많이 아물 때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재혼이어서 저희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면서 재혼식을 하기로 했죠. 식사 장소는 아주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물을 갖다 주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놀라며 물통을 놓쳤어요. 그 바람에 바닥은 물바다가 됐고 제 옷에도 물이 잔뜩 튀었어요. 지배인이 와서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직원한테 얼른 사과하라고 재촉하는데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 있는 거였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쳐다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직원 복장을 하고서 이름표까지 달고 서빙을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알아보자 고개를 숙이고 얼른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배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더니 다시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전 남편 뒤를 쫓아갔어요. 저와 부모님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남자 집안 사람들이 왔고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저와 남자의 재혼을 축하해줬어요.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전 남편이었어요. 너랑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은 완전히 꼬였는데 너는 재혼까지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네가 인간이면 잠이 오냐? 어떻게 이래? 라는 억지 소리에 저는 그 남자 팔을 뿌리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나. 그러게 인생을 잘 살았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데에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래? 너 때문에 오늘 여기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져. 책임지라고. 그때 뒤에서 아빠가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뭐?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뭘 어쩌라고? 내가 오늘 저놈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전 남편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걸 저와 엄마와 제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깽판 그만 부리고 저리 가! 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 남편은 또 저를 붙잡더니 그냥 이렇게는 못 가! 책임져! 책임지라고! 라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경찰을 불러서 그 사람을 신고해야 했어요. 남편과 부모님은 전 남편을 벌받게 해달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쉽게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끝까지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저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의 식당을 알고 찾아왔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이런 데는 싸구려라서 쳐다도 안 보지 않았어요? 알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겠니? 우리 준호 처벌만은 한 밖에 선처해줘. 따지고 보면 네 잘못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만 잘 참고 살았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 집안에 못 맞춘 네 고집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없던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잘 살고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아나무인에 뻔뻔한가요? 자기들보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굽신거려야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좀 차리세요. 어제 일은 분명히 그쪽이 잘못한 거고 그것만 처벌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제가 적응을 못 해놓고 이런다고요? 그럼 어디 그 일에 대해서 고소라도 해보세요. 누가 그런 거 처리하나 보게요. 저한테 했던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보죠. 당신만 욕먹어요. 당신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아무리 헤어졌어도 내가 네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야. 넌 말버릇도 여전하구나. 저한테 부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말버릇요? 그러는 댁도 좀 못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버릇 못 고친 거지. 어쩌다가 댁의 아들이 음식점 직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계속 이러고 계시면 업무 방해랑 저 모욕했다고 당신도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래, 1억 1파라면 몇 번이고 이렇게 할게. 제발 내 아들만은 풀어줘. 부탁이야. 응? 제가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벌받고 나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정 안 되면 변호사 부르시던가요. 내가 널 기분 나쁘게 했나 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여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오픈 전부터 이러면 하루 망쳐요. 얼른요. 라고 하자 직원 둘이 와서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얘,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준호 좀 봐줘. 지은영 씨, 지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친정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사기꾼 때문에 집안이 완전 망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업무 태만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쓴 게 발각돼서 해고됐다고 해요. 그 바람에 소문이 나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이 안 되었던 거죠. 겨우 시어머니 예전 인맥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뻣뻣한 태도로 일을 해서 계속 지배인 신경을 거슬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저한테 물을 쏟고 사과를 안 해서 잘렸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인심을 많이 잃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요. 시아버지도 대학에서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왔던 거고요. 구색 맞추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더니 인생을 더 고급스럽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전 남편이 벌금을 물게 했어요. 다시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전 남편 집안과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네요. 다른 소식은 알 수가 없는 게 다들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벌써 10몇 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답니다. 아들 녀석도 속 안 썩이고 학교 잘 다니고요. 부모님도 건강하시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올해로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네요. 저는 너무 가난해서 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해서 돈을 버느라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써도 버는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제가 12살 때 부모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당시 7살이었던 남동생을 아들이 없는 부잣집으로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죠. 엄마는 동생이 떠나기 전날 밤에 우리를 계속 안고서 우셨어요.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너희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동생이 잘 사는 집에 가서 부족한 것 없이 살면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동생이 가고 나서 저희 집은 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항상 쌀이 집에 있었고 엄마는 매일 일하러 나가지 않게 됐어요. 저는 가끔 동생이 보고 싶어서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지만 부모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서로 찾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생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가끔 잊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동생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듣지 못했고 이제는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동생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동대문에 작은 가게를 얻어 옷을 팔았어요. 부모님이 빚진 게 있어서 그걸 갚고 나니 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다시 어릴 때 내일은 밥을 못 먹는 게 아닐까 걱정하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더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모았죠. 다행히 제가 만든 옷들이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있던 상가에 점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던 임대업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하다 보니 가게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도 많았어요. 상가 점포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땅이 있고 건물도 있다는 말도 있었죠. 저는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일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기왕이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야무지게 일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항상 보면 가게 문도 제일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옷도 손님들이 고르기 좋게 진열도 잘 해놓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랑 같이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라며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얼떨떨해서 근데 저는 상진 씨처럼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저를 좋게 봐준 건 감사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저도 대학 안 나왔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일찍부터 일하다 보니 남들보다 빨리 돈을 좀 모은 것 뿐이에요. 저는 수인 씨 지금 모습이 좋아요. 고민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저런 돈 많은 젊은 임대업자는 바람도 많이 피고 속 많이 썩일 거라면서 말렸죠.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남편 뒷조사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따로 만나는 여자도 없었고 금전관계나 사업도 깔끔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지금 모습이 좋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둘이 사이좋게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여전히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죠.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네. 어린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생각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남들 말만 듣고 의심했던 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 일을 계속하면서도 집안일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위해 신경을 썼죠. 저희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6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자꾸 생활비를 늦게 주더라고요. 원래 주기로 한 날짜에서 하루 이틀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밀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돈을 버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요새 무슨 일 있어? 지난달 생활비 안 줬는데 혹시 잊어버린 거야? 아, 그랬지. 미안. 내가 깜빡했어. 이따 나가자마자 넣어줄게. 라며 그날 바로 입금을 했길래
정말 잊어버렸나 보다 했죠. 하지만 또 생활비를 늦게 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3달이 지나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어요. 내가 자꾸 잔소리나 하고 바가지 긁는 사람 될까봐 말 안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말을 해야겠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길래 자꾸 생활비를 늦게 줘? 벌써 몇 번 늦어서 계속 입금 날짜 바꿨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3달이야. 혹시 누가 가게세 못 내는 사람 있어? 그런 거면 나도 이해하니까 솔직히 말해봐. 정말 미안해. 당신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비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왜 내 건물 작은 거 있잖아.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하대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신경 쓸 줄 몰랐어.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오해를 안 하지. 아무 말도 없이 생활비도 안 주니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했잖아. 나도 돈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당신 많이 불안했구나. 당신 돈도 꽤 있고 우리도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넉넉하긴 하지만 들어올 돈이 들어와야 적금도 제대로 넣는 데다가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면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밀리지 않고 잘 넣을게. 라고 저를 달랬고 그날 밀린 생활비를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실랑이를 벌이고서야 남편은 제때에 생활비를 넣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에 나갔는데 건너편에 있는 친한 언니가 자기야, 자기네 B동 땡땡호 왜 팔았어? 거기 장사도 잘 되는데 거기 언니랑 나랑 친해서 자주 갔는데 그 언니가 가게 주인 바뀌었는데 너무 구두쇠라고 짜증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 그런 노른자 자리를 판 거 보면 괜찮은데 투자하나 보다.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면서 아, 그렇게 됐어요 언니. 라고 얼머부리고 저를 모르는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요. B동 땡땡호요? 그거 판 지 2주는 됐죠? 가격 잘 쳐서 받았다는데 혹시 그 가게 살려고 했어요? 그쪽 상가는 여기에 안 내놔요.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에서 다 하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 저는 알겠다며 인사를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가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각자 용돈을 따로 가져가도 되지만 가게 문제나 큰 돈은 꼭 서로한테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다고 그 가게를 왜 팔았냐고 물어보기도 두렵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여자가 있다던가 도박 같은 걸 했다고 하면 어쩌나 겁이 났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웃으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왔네. 나는 오늘도 혼자 저녁 먹을 줄 알았는데 잘됐다. 우리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라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지내고 있는데 상가에서 언니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땡땡동에 살거든? 근데 거기서 네 남편을 봤는데 다른 여자랑 걸어가더라고. 그러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한 언니가 잘못 봤겠지. 얘네가 얼마나 금술이 좋은데 그래.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가서 장사나 해. 라고 하자 언니들은 아니야, 정말 봤단 말이야. 얘 남편 맞는데? 확실하지도 않잖아. 이름 불러봤어? 아니지? 그럼 말하지 마. 라며 친한 언니가 그 언니들을 정리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남편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뒷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했죠. 오늘은 밖에서 별일 없었어?
혹시 기분 나쁜 일은 없었고?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보며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그래? 요즘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그러지. 라며 얼머부렸어요.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해봐. 그렇게 사서 걱정하면 스트레스 쌓여서 건강에도 안 좋대. 요가 같은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던데 그런 학원이라도 다녀봐. 라며 태평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흥신소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됐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몇 장의 사진을 전해줬어요. 사진 속 남편은 낯선 동네에 있는 낯선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땡땡동인데요. 이 집에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남편 뒤로 젊은 여자가 한 명 나오더군요. 여기 뒤에 사진들도 보면 이 여자분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더라고요. 라며 사진들을 쫙 펼쳤는데 마트며 공원이며 가게며 그 여자랑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그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넣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떨리고 입에서는 침이 바짝 마르더라고요. 결혼 전 상가 언니들이 남편처럼 젊은 나이에 임대업 하는 사람들은 여자도 많고 바람도 잘 핀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믿지 말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남편한테는 전처럼 대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제가 냉정해진 걸 느꼈는지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여자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서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신상품을 만든다는 핑계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작업실로 찾아와서 이렇게 일만 해서 어떡해. 벌써 일주일째네.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줄까? 이러다가 몸 상하겠어.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 봐. 라고 거절하자 남편도 더 말을 못하고 그냥 가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땡땡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작업실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땡땡동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두근대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지 택시 기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흥신소 사람이 말한 곳에 내려서 사진에 있던 건물을 봤어요. 5층짜리 상가주택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편이 사진 속 여자와 나오는 것을 똑똑히 봤죠. 남편과 여자는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봐 다른 건물 뒤에 단단히 숨어서 남편과 여자가 어디론가 가는 걸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 그 건물 앞으로 갔죠. 1층은 점포들 세를 주고 위에는 사무실과 방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저 여자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화가 너무 나서 거기 있는 가게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다 꾹 참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통곡을 하며 울었죠. 한바탕 울고 난 저는 남편이 오기 전 세수를 싹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날 이혼하기로 마음 먹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다는 게 주변에도 너무 창피했죠. 하지만
주변의 충고를 안 들은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즈음 남편은 자꾸 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있잖아. 저기 혹시 나한테 할 얘기 없어? 라든가 저기 말이야. 이따 밖에서 좀 볼까? 라며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얘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변호사에게 여러 조언을 들었어요.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되 원본 말고 복사본들을 보여주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여자와 찍힌 사진들을 여러 장씩 만들고 남편이 생활비를 늦게 보내줬던 것까지 통장들을 싹 복사해놨어요. 생활비를 안 줬을 때 제 돈으로만 감당했던 영수증들도 전부 모아놨고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붙였죠.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먼저 아주 진지하게 내일 당신하고 밖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요즘 많이 바쁘고 피곤한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시간 좀 내줘. 그래, 나도 할 말 있었는데 잘 됐네. 근데 굳이 밖에서 만나야 돼?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라고 하니 남편은 내가 잠깐 어딜 갔다 와야 돼서 그래. 어딜 갔다 오는데 중요한 데야? 나랑 얘기한 다음에 가도 되잖아. 그게 꼭 먼저 가야 되거든. 내일 만나서 다 얘기할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라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밤새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 뒤를 밟아서 두 사람이 만날 때 내가 먼저 나서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제 앞에 데려와서 이야기할 걸 생각할까봐 겁도 났고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다음날 남편은 아침을 먹고 이따가 약속한 카페에서 봐. 나 금방 갔다 올게. 라며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차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바로 택시를 불러서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그 여자가 있는 건물 앞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건물로 들어간 걸 확인한 저는 얼른 따라가서 남편이 올라가는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어요. 살림집이 있는 현관문 벨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셨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남편도 놀라서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라고 했고 여자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둘이 너무 뻔뻔한 반응에 제가 막 화를 내려는데 여자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잘 됐네요. 잠시만요. 하더니 잠시 후 나타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끌고 나온 휠체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멍하니 쳐다보다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혹시 저 사람...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붙잡고 말했어요. 인사해. 당신 동생이야. 그 남자는 어릴 때 부잣집 양자로 갔던 제 동생이었어요.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얼굴 군데군데 어릴 적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동생은 저에게 안녕. 너무 오랜만이네 누나. 라며 인사를 했고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어릴 적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남동생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남동생을 만났는데 허름한 단칸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생은 부잣집 양아들로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양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잠적했고 동생은 양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장 막노동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옆에 있는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작년에 공사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여러 번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완전히 절망하며 지냈는데 남편이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난 처음에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근데 누나하고 결혼식 한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 가게들 등본도 떼오더라고. 남편은 동생네가 아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걸 보고 생활비를 대주고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는 여기 집을 사서 동생한테 편하게 싹 리모델링을 하고 제 올케한테 카페를 내줬는데 그러느라 생활비가 늦었고 상가도 판 거였더라고요.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어릴 때 그 집으로 보낸 게 날 버린 거라고 생각해서 누나만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서 화도 났었어. 내가 만약 그 집에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다칠 일도 없었을 것 같았거든. 라며 울먹였어요. 동생의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아주버님이 이 사람 병원도 데려가서 재검사 받게 해주셨어요. 수술도 다시 받고 꾸준히 재활치료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대요. 라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뭐든 다 얘기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혼자서 이걸 다 하느라 얼마나 속을 태웠을 거야. 라며 괜히 원망스러운 말을 했죠. 처남이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신한테 말하면 잠적할 거라고 그러잖아. 라고 하자 동생은 그때는 정말 누나를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누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 내가 속 좁게 군 거지. 미안해 누나. 누나 잘못도 아닌데. 저는 동생과 끌어안고서 같이 통곡을 했어요. 옆에서 올케와 남편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동생 집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이 근데 정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라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웃으면서 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상가 사람을 만났거든. 혹시나 당신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당신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요즘 계속 기분도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긴 했어. 라길래 저는 내가 그렇게 의심했다는데 화도 안 나?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했잖아. 동생은 정말 저를 다시 볼 생각이 없었대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계속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동생 처지를 돌봐주자 마음이 풀렸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고 남편은 괜찮다며 자기도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의 오해는 풀리게 되었죠. 동생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는 동생이 재수술을 하는 동안 수술실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동생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재활치료에 들어갔어요. 올케가 카페 일로 바쁠 때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다녔고요. 그렇게 몇 년간 노력했더니 동생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팡이를 짚어야 되긴 했지만 그것도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덕분에 어릴 때 헤어졌던 동생과 다시 만났고 지금은 두 집이 서로 오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딸, 남매도 생겼고요. 동생도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전에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요즘은 매일이 꿈만 같아요. 동생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직원을 두고 제가 만드는 옷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애들을 키우면서 의상 공부도 틈틈이 하는 중이에요. 나이가 많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죠. 인생이란 게 그 자체가 참 영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